네, 지금 시각은 7시 25분입니다. 20대 대선의 본투표가 6일 뒤에 진행되고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은 사전투표가 있습니다. 강원 표심은 이번에 어떻게 나타날까요? 오늘 정가직설에서는 제20대 대선과 강원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재범 변호사, 강원대학교의 홍형득 행정학과 교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지난 19대 대선의 사전 투표율을 보면 26% 전국적으로 나타났고 강원도는 이에 비해서 약 2%포인트 정도 낮은 상황이었었는데요. 오늘 새벽에 야권의 후보 단일화 소식까지 들려왔습니다. 이번 사전 투표, 강원 지역에 투표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떤 후보에게 어떤 영향이 또 긍정적으로 갈까? 이것도 좀 궁금한데요. 자, 신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사전 투표는 이제 2013년도에 도입이 돼가지고 지금 계속 투표율을 이제 고양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어 왔습니다. 지난 대선에서는 그 10명 중에 한 100명 중에 한 33분 정도가 이제 사전 투표를 했었고요. 말씀하셨던 대로 2020년 총선에서는 100명 중에 한 40분 정도가 사전 투표를 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선거에서도 사전 투표율은 그 이상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워낙 박빙인 상태고 그리고 각 당에서도 지금 사전 투표를 독려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바로 그 안철수 후보와 그 윤석열 후보가 단일화를 함으로 해가지고 그 부분이 이제 표심에 어떤 결집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기존에는 그 사전 투표율에 따라 가지고 어느 당이 어느 진영이 유리할지 불리할지에 대해 가지고 예전에는 진보 진영이 유리하다라는 게 통설이었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은 각 당에서 그 결집력이 다 완성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지층이 다 강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전 투표율하고 그 결과 사이에 어떤 유불리를 따질 수가 없다라는 게 이제 통설이었었습니다. 네. 하지만 오늘 아침에 이런 변수로 인해서 이제 눈여겨볼 부분이 있는데 내일 일단 사전 투표가 시작되었을 때 네. 세대별 이제 투표율이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지역별 투표율이 어떻게 되는가 이게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40대, 50대 투표율이 높을 경우 그리고 경기 인천 지역과 호남 지역 투표율이 높을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가 유리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영남 지역 그리고 20대 투표율, 60대 이상의 투표율이 높을 경우에는 결집력을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사전투표와 본투표의 비율이 1대2 정도로 지금 나타나고 있군요. 홍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사전투표 제도가 도입되고 나서 사실 상당히 사전투표가 어떻게 표심에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서 이제 관심들이 많은데 주로 지금까지 보면은 20, 30대하고 50대 이상의 어떤 그런 그 세대들이 사전투표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그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세대별로 어떤 그런 그 지지 성향이 확연하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양측에서 다 이 사전 투표에 대한 그런 관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도 이런 그 사전 투표가 이제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사실은 지금까지 어떤 그 통계상으로 보면 그 실제로 어떤 그 유권자들이 사전 투표에서 어떤 그런 그 성향을 이렇게 바꾸거나 이런 게보다는 그리고 어떤 그 투표를 포기하려는 기권자들이 더 사전 투표한다 이러기보다는 어떤 그런 그 실제로 하고자 하는 유권자들이 어떤 그 분산하는 어떤 효과가 더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아무래도 관심이 큰 만큼 투표는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글쎄요, 예상을 할 그렇게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예. 네. 참 끝까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선거이기 때문에 이번 대선은 어떤 선거보다도 국민적인 그 피로도가 높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고요. 역대급의 비호감 선거, 초박빙 선거, 또 뭐 네거티브 공방이 끊이지 않는 선거 이렇게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두 분은 이번 대선의 중요 양상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어떤 그 이번 선거의 어떤 그 특징을 몇 가지로 이렇게 그 골라보면 우선 가장 어떤 그 특징적인 것들이 그 대표 공약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선거 일주일 남겨놓고서 이렇게 유권자들의 어떤 그런 마음속에는 후보들 간의 어떤 대표 공약이 마음속에 없는 상태로 이제 투표를 해야 되는 이런 그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런 그 이 상대방의 흠집내기나 어떤 그 네거티브에 어떤 의존하는 어떤 경향이 어떤 그런 그 선거보다도 강하다는 이런 게 이제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같은 맥락인데 보통 이제 선거에서 다당제는 당 간의 어떤 그런 차별화를
그 선거가 가까울수록 이제 차별화를 하는 거고 양당제는 중도 표심을 이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중도로 이동하다 보면은 어떤 그런 그 중도에서 공약들이 이제 그 어떤 그런 그 서로 혼란스러운 어떤 이런 상황인데 이번에 어떤 극단적으로 보수가 진보 쪽으로 지나치게 넘어가거나 아니면 진보가 보수 쪽에 지나치게 어떤 넘어오는 이런 공약들이 많기 때문에 이 공약만 가지고는 어떤 후보의 어떤 그 특성이나 어떤 정체성을 발견하기 어렵다는 거가 이제 어떤 그 특징 중에 또 하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단일화가 상당히 어떤 그런 그 이 큰 변수로 이제 작용할 걸로 생각이 되는데 끝까지 이렇게 보통 이제 우리가 어떤 그 정설은 3주 전에 그런 그 지지율이 최종 당락을 좌우한다 이렇게 3주 전. 이렇게 이제 알려지고 실제로 어떤 그렇게 되어 왔었는데 이번처럼 이렇게 1, 2위가 이렇게 어떤 그런 그 엎치락뒤치락하는 이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가장 큰 특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말씀하셨던 대로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일단 그 심상정 후보를 제외하고는 그 각 진영의 어떤 주류라든가 정통 후보가 아니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이 대선 직전에 이만큼 높았던 적도 없었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떤 사회 소외계층이라든가 소수자에 대한 어떤 대변을 할 수 있는 정책이라든가 말이 전혀 없다라는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대로 네거티브, 본인은 물론 후보자 본인은 물론 배우자들에 대한 네거티브. 그래서 상당히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이제 멘트들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선거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2030 세대의 어떤 캐스팅 보터로 이제 등극을 하는 최초의 선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지금 상당히 초박빙으로 이제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제 주목할 지점이 한 3지점 정도 있습니다. 물론 오늘 안철수 후보가 이제 그 후보 사퇴를 하면서 이제 단일화를 했는데 안철수 후보의 지지층은 대체적으로 양 피난처였습니다. 피난처였는데 그 피난처에서 이 후보자들의 표심이 어떻게 될지. 제3의 선택지였는데. 예, 그리고 부동층이 기존의 부동층하고는 다릅니다. 기존의 부동층은 진영에 약간의 뭐 한 마음을 두고 있는 부채의식이 있는 부동층이었다면 완전 순수 부동층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이제 여론조사에 반영되는 부동층보다는 한 2배 정도의 실질적으로 부동층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동층은 회고적 투표가 아니라 이제 전망적 투표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후보자들이 과연 내가 왜 대통령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대통령이 되면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필을 해서 이 부동층의 마음을 잡는 사람이 과연 대통령이 될 것이고 그리고 통합의 아젠다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가지고 부동층을 설득을 하는 후보가 당선이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강원도 표심 이번에 어떤 선택을 할까 듣고 싶은데요. 그 전에 강원도 유권자 모두 133만 4천 명입니다. 전국의 3%가량 되고 그래서 강원 표심 3%. 그동안 보수의 불변의 텃밭 역할을 해왔다. 나름 3%가 캐스팅 보터 역할을 해왔다. 각각 볼 수도 있을 텐데요. 그 역할과 의미를 두 분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좀 짧게 듣고 선택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강원도는 이제 2010년도 무렵부터는 진보와 보수가 서로 주거니 결과에 있어가지고 주거니 받거니 했습니다. 지금 전체 이제 유권자 수가 이제 그 4,400만 명이라고 그러면 실제 이제 80%의 그 투표율을 감안을 했을 때 3,500만 명 정도입니다. 그 중에 1, 2%의 어떤 박빙의 승부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번 선거에서 30만 표에서 60만 표 사이에서 이제 당락이 갈려질 것입니다. 근데 강원도 유권자가 130만에서 80%가 투표를 했을 때 한 100만 정도가 투표를 할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각 당에서 이제 원하는 국민의힘 측에서는 65%의 득표율을 원하고 있고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45%의 득표율을 원하고 있습니다. 각 당의 입장에 봤을 때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10만 표 정도의 득표를 더 국민의힘 쪽에서 가져갈 것이고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30만 표를 더 가져가게 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실질적으로 그 박빙의 승부에서 강원도가 사실상 결정을 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결과를 낳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예, 뭐 비슷한 생각인데요. 이제 강원도가 더 이상 어떤 그 보수 텃밭이 아니라는 거고요. 어떤 그런 그 상황에 따라서 표심이 움직이는 스윙 보터로서의 어떤 그런 그 지역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의 민감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 중에 하나가 이제 강원도라는 거고. 특히 이제 지금처럼 어떤 그 초박빙 상태에서 강원도의 3%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원의 가치를 또 높일 수 있는 그런 대선이 될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럼 끝으로
이 3% 강원 표심의 이번 대선의 선택과 그 작용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정말 어려운 그러게 질문인데요. 이번 그 강원도 유권자들의 그 27%가 이 30대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지역 자체도 어떤 그런 이 상황에 따라서 다른 어떤 판단을 하지만 또 젊은 유권자들이 많기 때문에 네. 더더군다나 어떤 그런 그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그 바뀔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여지가 많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 강원도의 어떤 그런 표심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양측은 굉장히 그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지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강원도도 것들을 중요한 선거입니다. 지역이 잘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신 변호사님. 예, 지금 뭐 지난 16대 대선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그 득표했던 41% 정도 최고였죠. 선에서 이제 맞춰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원주권, 춘천권이 과연 어느 당을 지지를 할지, 그리고 접경 지역 주민들은 누구를 선택을 할지, 이 부분이 향후 정책이라든가 지방선거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고요. 유권자분들은 과연 어느 후보가 지역 정책, 과연 대통령 지역 공약은 사실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다만 그 후보들이 갖고 있는 국정 철학, 국토의 균형 발전에 대한 어떤 의지가 있는지, 네. 지방 분권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이 부분이 사실상 강원도 발전에 직결되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과 함께 자 현재 45%까지를 여당에서 60%까지를 야당에서 지금 득표 목표율로 지금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목표 근접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특히 이번 선거는 그 극단적인 어떤 그런 그 네. 양당의 어떤 그 표심이 이 뭐라 합니까 직결되는 어떤 그런 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어떤 그런 상황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능력을 있고 사심을 없는 그런 또 후보를 잘 골라봐야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맞습니다.